어떻게 이게 일상이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을 취재하던 독일인 마르틴은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분실물을 그대로 두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미소를 짓는 이 나라.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은 겉보기와 다르게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일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독일 미넨에서 활동 중인 정치 칼럼니스트로 주로 유럽 주요 언론사의 아시아 관련 분석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은 때로는 기자보다 더 많은 편견과 확신 속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해석을 더 중요시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런 제가 최근까지 연재하던 시리즈의 제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중심이었고 대한민국은 그 연재의 마지막 대상으로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K 콘텐츠로 세계를 장악하고 OECD 회원국으로 번영을 누리는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포장된 국가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제한받고 표현의 다양성이 제약되며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국가. 그게 제가 바라본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한 극우 언론사에 몸담고 있었고 그 시각이 저에게는 일종의 진실이었죠. 그러던 중 편집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직접 가서 봐라.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장비와 메모장, 노트북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민낯을 밝히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공항 풍경, 곳곳에 설치된 고화질 CCTV, 그리고 지시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 울리는 안내방송은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었죠. 여긴 통제사회야. 그때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마저도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기계가 인식하고 통과시키는 시스템이 과연 자유로운 사회에 적절한가? 그런 의문을 메모장에 적으며 이미 제 시선은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승차했습니다. 여긴 유럽보다 효율적이군.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효율성의 이면을 파고들고자 했습니다. 효율의 반대는 자유일 수 있다. 그게 제가 기사를 시작한 첫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가지 장면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선반 위에 노트북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면 보통은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안내방송이 울릴 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가방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묻자 저를 도와주던 통역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놓고 내리신 분일 거예요. 곧 분실물 센터에서 회수하겠죠. 여기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요. 그 말은 저에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부끄럽다니요? 네. 타인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매너로 인식되어 저는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질서와 양심이 동시 작동하는 사회? 혹시 연출된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선진성과 K문화의 밝은 면 뒤에는 반드시 검열과 억압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길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이 무표정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적 억압의 증거라고 해석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지 제가 몰랐던 한국인의 표정 문화였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저는 이미 수십 개의 선입견을 증폭시킨 채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깨끗하고 고요하지만 그 이면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작은 제 확신을 시험해 보려는 작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결국 제 시야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저는 예정에 없던 동행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청 관광문화과 소속 공무원인 정영식 씨였습니다. 한국 측 협조로 이루어진 인터뷰였고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대개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식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시 구조와 교통 시스템, 문화적 특징을 자기 삶의 경험으로 풀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그저 관광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서울 시민의 삶 속에서 겪은 변화와 고충을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빠르게 변했어요. 어릴 적만 해도 여기에 논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저 빌딩이 있죠. 그의 말투는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지 국가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날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영식 씨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다며 일부러 지하철 대신 버스를 추천했죠.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은 깔끔하고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카드를 찍지 못해 잠시 멈췄지만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버스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노인석에 젊은 학생이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타자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당연한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저런 문화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영식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마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는 습관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런 배려가 문화로 정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양보 문화는 있지만 저 정도의 자발성과 일관성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정부가 만든 캠페인이나 규제 없이 시민들 사이의 인식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로 향했습니다. 영식 씨는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근처의 작은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상점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는 즉석에서 데워 먹을 수 있는 식사들,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 심지어 진통제까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고 학생 몇 명이 컵라면을 먹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카페와 약국, 식당이 섞인 공간 같네요. 저의 말에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편의점이 사람들이 일상을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문화가 단지 시스템의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방식이라는 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명의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채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편의점 테이블 맞은편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녀는 통역을 통해 저를 소개받자 흔쾌히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시위 문화, 언론 자유, 시민의 권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장을 하는 그녀의 표정과 태도는 놀랍도록 단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여기선 시위를 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예요. 경찰도 이제는 함부로 제재하지 않아요. 충돌보다는 대화를 먼저 시도하죠. 채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참가했던 시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었고 경찰은 일정 거리를 두고 서 있었으며
일부는 시민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위 현장은 고성과 충돌, 그리고 체포가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위 문화는 오히려 합법성과 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시민의식과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과 메모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확신해왔던 한국은 것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주장이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루의 체험만으로 국가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한국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왜곡된 믿음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큰 혼란과 질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배려하는 시민들, 열린 시위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기사의 첫 문장으로 써내려갔던 문장. 한국은 자유를 가장한 통제 사회다라는 주장을 점점 더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모든 긍정에는 반대의 증거가 있다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채은 씨의 제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시민단체가 지역 문화 보존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국인의 삶을 더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마을은 고층 건물은커녕 편의점조차 하나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정갈한 한옥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좁은 골목,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의 모습은 저에게 이질적이면서도 따뜻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할머니 댁을 방문해 전통음식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갓 지은 흰쌀밥, 손수 만든 나물 반찬이 차려진 상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 속에는 이 나라가 지켜온 시간과 손길, 그리고 정이라는 것이 그릇에 담겨 있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다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소중히 다뤄야 할 카메라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에는 고가의 장비는 물론 며칠 동안 촬영한 메모리 카드와 노트가 들어 있었죠.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 누군가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저를 덮쳤습니다. 급히 마을 어귀로 달려나가 주민 몇 분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네 방송을 통해 분실물을 찾는다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근처 초등학교까지 가방이 있는지 확인해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을 회관에서 저를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헐레벌떡 회관으로 달려간 저는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가방을 손에 들고 계셨고 천으로 덮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 외국 친구 가방이제? 여기 놔두고 간 줄 알고 잘 보관해놨시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만지지 않았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누군가가 반드시 찾으러 올 거라 믿고 조심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혹시 가방 안 열어보시진 않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분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은 내 눈이 보지 않는 게 예의지요. 그 순간 저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너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문화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저의 신념은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조차 아무런 경찰도 CCTV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제가 쓰려 했던 기사 초안은 이젠 쓸모없는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에 도착한 날 밤, 저는 이채은 씨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메일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고쳐야 할 점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고 해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이 봐야 할 건 그런 노력이에요. 진짜 한국은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 말을 읽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사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요. 대신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뜨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드러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하는 인간의 시선을 담는 것. 그게 진정한 기록이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홀로 숙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제가 찍은 수천 장의 사진과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모든 것을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도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기획안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억압, 가려진 통제 같은 무겁고 비판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죠. 이제는 사람을 중심에 둔 이야기, 한국은 어떻게 일상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다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장면으로는 서울 지하철에서 선반 위에 놓인 가방을 그대로 두고 내리는 사람들의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이 나라는 법보다, 카메라보다, 경찰보다 먼저 사람들의 양심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저는 3주 동안 한국 전역을 돌며 서울의 골목부터 부산의 항구,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다시 그 시골 마을까지 다큐멘터리 영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영상 속에는 큰 뉴스도,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자연스러운 양보, 그리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게 친절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전에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글을 읽어온 독자들조차 마르틴, 당신의 시선이 바뀐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해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실은 저 자신을 다시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인터뷰를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은 서울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요한 배려와 질서는 이제 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럽의 번잡한 거리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그 불편한 친절이 이젠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겉으로만 판단한 적은 없으셨나요? 한국은 결코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는 지하철 안의 양보, 시골 마을의 따뜻한 손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은 정중한 인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하늘 아래 한강을 따라 걸으며 시민들이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치맥을 즐기던 그 장면, 그 조용한 행복 속에 진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이 변화는 단지 한 나라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신뢰하게 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편견을 가졌던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들로 마음을 바꾸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그 과정이 감동적이었죠.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믿기 힘든 놀라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도 새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한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